안녕하십니까. 붓다나라 한국불교사 11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전기의 불교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선시대 불교가 굉장히 위축되었고 거의 사라진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20, 30년 동안에 이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그렇게 교단이 위축되고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불교는 특히 신앙 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그 면모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도 주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 전기 특히 이제 15세기에는 계속해서 불교 교단이 위축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 때였습니다. 조선을 연 태조는 불교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즉위하기 전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서광사 설화에서 보듯이 왕이 될 그런 꿈을 꿨다는 그런 얘기를 이 절과 연관을 맺을 정도로 깊은 인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창업하기 바로 전에 금강산에서 큰 불사를 하고 여기에 불상과 이 공약물을 봉헌하면서 드러내는 않지만은 이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의지를 또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도 태조는 불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절을 새로 짓기도 하고 자신이 아주 친히 불교에 대해 깊은 그런 관심을 보이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태조는 자신의 원찰로 도성 안에 흥천사를 만들고 또 궁궐에도 내불당을 만들 정도로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밖에도 사경법회라든가 경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해인사의 대장경을 인행해서 여기저기에 보장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태조대는 조선에서 유일하게 무학대사를 왕사로 책봉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학대사는 즉위 전부터 태조와 관계를 갖기도 했지만 아마도 태조는 이 무학대사를 통해서 조선 불교의 새로운 그런 구상을 도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불교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첩제를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승려증, 도첩을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출가자들을 억제함으로써 불교 교단을 일정한 그런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종 때부터 불교 교단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태종은 먼저 1402년에 도선의 밀기에서 지정한 70개사 외에 경외, 서울과 지방의 각 절들에 생기는 그러한 그 즉 벼수학량을 군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전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그 도선의 밀기에 있는 비보 사찰 그리고 관료들이 산이라든가 이 명찰을 돌아보고 남긴 기록이 있는 이런 이름 있는 절 외에는 없애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도, 구도, 즉 지금 한양과 개경과 개수관, 지방의 도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구역 그리고 군현읍에 각 절을 이렇게 일정하게 두도록 합니다. 이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조선 초기에
행정구역으로 보자면은 대체로 이때 제정한 숫자는 약 350개 정도의 사찰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조선이 건국한 지 10년 미만 되는 그런 사이에 고려 말에 대체로 한 몇 만이라고 헤아리던 적어도 10,000개 정도 됐던 이 절을 몇백 개로 이렇게 축소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06년에 불교 종파를 11개로 거명을 하고 이 11개의 종파의 숫자를 다시 비슷한 걸 합쳐가지고 7개 종파로 하면서 242개 사에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노비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 절들을 자복사라고 불렀는데 대체로 지방 행정 중앙관서와 연결되어서 그 지역에 복을 비는 그 사람들이 널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절들로 구성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242개 사 중에는 이름만 남아있고 이미 절이 퇴락한 것도 있어서 그거를 조사해서 이듬해 1407년에 종파는 같습니다만은 88사를 그 242개 사 중에서 88사를 명산에 명찰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복사가 주로 도시 인근에 행정구역 중심지에 있었다면은 이게 이 88개 사는 그동안 흔히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그런 명찰로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종이 즉위해서 1424년에 이 조선시대 전체를 규정짓는 그러한 교단체제, 즉 양종체제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7개 종파를 선종과 교종 2개로 나누어서 각 선종 교종마다 모두 18개씩의 절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정확하게 이 절은 100명의 승려가 머물 수 있도록 그럴 경우에 대개 승려 1인당 2개월씩에서 200개의 토지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해까지 몇 번 이제 변화를 거쳐서 36개의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체로 4,000명 가까운 승려와 약 8,000개를 넘는 그런 토지를 인정했습니다. 고려 말에 사원에 소속된 토지가 대체로 10만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000여 결은 조선시대 사원의 토지가 고려에 비해서 10분의 1로 그 경제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게 이 36사만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절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있던 절은 대체로 1,500개 내지 1,600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530년에 조선 전체에 지리를 이제 망라한 지리지인 신증 동국의 성남이라는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부루 즉 사찰을 게재해놨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게 모두 1,638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역시 지리지에서 이 사찰들 언급하는데 그 숫자도 대체로 1,600개 전후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그 절이 계속 유지된 건 아니었지만 1,500 내지 1,600개 정도의 절이 전국에 걸쳐서 분포했다고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사는 국가에서 거기에 사원절을 인정한 그런 절이 되겠고 나머지는 각자의 사적인 그런 경제 기반에 의해서 운영되던 이런 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종 전반에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근대에 와서야 해제되게 됩니다. 이게
법제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원칙적으로 승려들이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보다도 원활한 불교 활동이라든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태조가 바로 금강산에서 밀개출을 기대하면서 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봉헌했던 이 사리장치가 지금까지 남아서 그런 태조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6개의 절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울, 경기, 그리고 서울이었던 개경 이 지역에 정확하게 절반인 18개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전당으로 쭉 여겨왔던 금강산에 무려 4개의 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절이 많다든가 그 지역에 사는 인구 이런 그 비례를 생각하지 않고 주로 중앙 왕실 신앙과 이와 연관된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중 체제가 운영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전국에 걸쳐서 있는 이 36개 사찰에 초록색으로 절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서울과 개경과 회암사처럼 경기 지역에 모두 18개의 절이 포함된 그런 비균형적인 분포가 이 36사의 실상입니다. 조선 전기절을 대표하는 것은 이 회암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려 말에 나홍선사가 대체로 그 모습을 중창을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 나홍선사 때 모두 완성을 보았던 회암사의 모습을 목은 이색이 가서 보고서 아주 세밀하게 어디에 몇 칸집 있고 그 동쪽에 또 몇 칸집 어떤 건물이 있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도표한 것입니다. 파란 부분, 주 불점 부분은 아주 명확하지만 아랫부분은 이 기록과 실제 지금 발굴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그런 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왼쪽 동그라미 친 부분이 승려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 이곳에 당시에 주불전이었던 보광전이 가장 장대한 규모로 있고 그 위쪽으로 여러 정각과 함께 맨 상층에 정청이라고 하는 일반 사찰에서 보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태조가 나중에 이곳에 와서 실제로 머물기도 했고 해서 무학대사와 함께 지내려고 생각했던 그런 구조에 따라서 온돌 구조를 한 이 건물을 이 정청으로 꾸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승려들이 묵을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회암사가 정말 조선을 대표하는 수백 명이 거주하는 그런 사찰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래에 이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화장실 중에 가장 대규모의 화장실 그 구조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에 있는 화장실의 3배, 4배가 되는 그런 큰 규모였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 회암사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사찰 구조입니다. 이쪽은 생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위타전, 즉 부엌을 수호하는 위타전을 모시고 정확하게 손님 맞는 곳, 음식 준비하는 곳, 공양하는 곳 이렇게 구성된 상당히 거대한 규모의 이 생활 공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는 바로 남송대의 거대한 선종 사원에서 발달했던 그런 그 생활시설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홍선사가 직접 온나라 때 가서 이 남방지방의 선종사원의 모습을 보고 와서 구현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 발굴 결과에 따라서 지붕을 올리면 이런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암사가 운영될 때까지는 조선 정기불교는 이렇게 장대한 모습을 일부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교단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도 도첩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함부로 출가할 수도 없고 교단은 일정한 그런 규모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국가 이념인 유학이, 즉 성리학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망자를 추모한다든가 이러한 의례는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당장 국왕이 돌아갔는데 그 국왕을 위한 기도를 절에서 계속 모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77제, 즉 49제가 이 조선 초기에 정확하게 규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또 수륙제는 본래는 국가적인 규모로 환난이 있을 때라든가 또 많은 인명을 피해를 봤다든가 이럴 때에 그런 재앙을 멈추게 하고 그 억울하게 죽은 넋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서 시행되던 것이었는데 이 조선 초기에 이 수륙제가 모든 불교 행사를 대체하는 그런 중심 제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소제도량, 제사 때마다 지내는 기제 이런 게 있었는데 얼마 있어서 이 수륙제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본래 그 넋을 추모해 줄 수 없는 그런 즉 무주고혼, 망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수륙제가 점차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추모 행사로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사후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더해지면서 보편적인 불교 의례로 되게 된 것이죠. 한동안 왕실에서는 왕의 제사를 유교적인 제례와 불교적인 제례를 동시에 거행을 합니다. 이름도 기신제와 기신제, 유교적인 제는 제사자를 쓰고 불교의 기신제는 제의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글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불교 제의를 먼저 제사날 먼저 하고 유교적 제의를 제사 당일날 이렇게 드리는 방식으로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세의 추복과 함께 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행복도 함께 기원하는 이런 의례로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왕후의 명복을 빌고 남은 왕족들의 안녕과 나아가서는 이제 이 왕실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그러한 행사를 시행을 하고 이게 모두 수륙제로 통합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법전에서 불교 제례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수륙제가 됩니다. 육전에 조상 천망,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상리라든가 그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때는 수륙제는 설행할 수 있지만 법석은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법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수륙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수륙제가 공식적인 이러한 불교 행사로서 유지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수륙제는 처음에 고려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즉 태조는 자신이 창업한 조선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려의 왕실인 왕실을 비롯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개성의 관음굴 그리고 삼척의 삼화사 그리고 거제의 견암사 이 세 절에서 수륙제를 거행을 해서 그 넋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지금은 서울이 됐죠. 이 진관사에서 수륙제를 거행하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륙제 의식에 맞도록 3단 체제, 상중 하단 체제에 맞춰서 진관사를 새로 짓는데 태조는 직접 가서 그 위치와 크기를 논의할 만큼 열성을 보였고 진관사가 완성되자 전날 밤 절에 가서 묵으면서 그 경찬법회를 열고 올 만큼 이 진관사 수륙제 행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수륙제를 국행 수륙제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의 비용을 내서 예조해서 주관을 하는 이런 행사가 됩니다. 이 진관사의 수륙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륙제는 그러한 본래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데서 나아가서 유일한 의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행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수륙제 설행 기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설행 목적들을 살펴보면은 천재지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갑자기 전염병이 들었을 때 그 질병을 되치해 주도록 심지어는 바닷가에서 배가 조은선이 무사히 항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모친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륙제를 지냈다는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432년에 효령대군이 중심이 되어서 한강변에서 설행했던 이 수륙제였습니다. 무려 7일 동안 밤낮으로 이 수륙제를 지내고 말 그대로 성 안팎에 수만의 대중이 모여들어서 그 의식을 함께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행사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이제 무차 대회라고 하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똑같이 그 의식에 동참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리는 이런 행사를 거행을 했습니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유신들의 상소가 있었지만 이 행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까지 이런 일반인들에게 불교 행사가 낯설지 않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진 월출산에 있는 무의사인데요. 이 무의사는 이 건물이 1430년 성종 때 만든 것으로서 아주 단정한 조선 전기의 건축물에 하나의 백미를 보여주는 걸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더 유심히 살펴봤더니 건물은 1430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로부터 46년 뒤에 이 미타 3존상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불벽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 미타 3존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 벽화 자체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아주 드문 그런
벽화에 속합니다. 또 양옆에도 이 미타설법도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불단 위에 그냥 불상을 모시던 그런 이 법당의 불상 봉합 방법이 이 무의사에서부터 불상 뒤에 벽을 가설하고 거기에 이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의사에서 현재까지 처음 알려진 모습인 거죠. 물론 이후 조선 후기에는 아예 안쪽에 높은 고주를 세우고 거기에 벽을 가설해서 분명히 후불벽을 만들게 됩니다. 왜 무의사에서 이런 구조를 시차를 두고 만들었을까? 아마도 이것이 무의사는 그 동국 여지 성남에 수륙사가 있다고 기록된 유일한 사찰입니다. 1600개 중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 수륙제를 거행하기 위한 그런 의식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도 특히 왕실 중심으로 불교 신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은 전반기만 해도 이 선교 양종 체제를 구축하고 불교계를 축소시키고 그런 대대적인 불교 교단의 위축을 가져왔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중후반에 걸쳐서 왕자가 목숨을 잃고 왕비도 먼저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불교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돌아간 선왕인 정종을 위해서 칠제를 지내기도 했지만 보다도 본격적인 세종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왕비 소윤왕후가 죽은 다음에 대궐에 불당을 설치하고 그리고 가장 불심이 깊었던 왕자 소양대군에게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합니다. 석보상절, 부처님의 전대부터 그 일대기를 상세하게 여러 경전에서 엮은 책이죠. 그리고 자신은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부처의 덕을 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전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이 불교가 사후 세계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런 추모 사업으로서는 여전히 첫 번째로 그 위력을 가졌던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 세조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호불군주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왕자 시절부터 불교 관련 많은 일을 주도해 왔는데 자신이 즉위한 다음에 불행하게도 세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작법을 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원하고 자신이 직접 경전을 쓰면서 명복을 또 빌기도 했습니다. 세조 자신도 질병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곳 기도처를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의 문수동저서라도 그 중에 하나이죠. 같은 이름의 양평 용문산의 상원사를 찾았는데 마침 그때 관음이 나타나시는 것을 거기 있는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해서 그 책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 세조대의 앙상한 불교 신앙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또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법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때 원각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사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도성 안에 큰 터를 마련해서 원각사를 창건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조가
적극적으로 불교를 옹호하고 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냥 불교 교단을 지원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국 대전에 도승조를 규정을 만들도록 합니다. 도승, 승려들이 출가하는 그런 규정인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심경, 금강경, 살달타. 살달타는 능엄주입니다. 능엄경에는 427구의 군데 이 세 가지를 암송해서 합격해야만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태조보다는 줄여가지고 그런 다음에도 포 30피를 내야만 승려로 인정하는 그런 도승제도를 두었습니다. 비록 이런 제한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출가를 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 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경국대전에는 이 승과 제도를 두었습니다. 승과는 승려들의 과거인 거죠. 고려시대만큼 즉 문무양반과 나란히 할 만큼의 그러한 중심축은 아니었지만 이 승과를 거친 사람들도 역시 일정한 그 승직을 받도록 했습니다. 선종에서는 전등록과 염송을 시험을 치렀고 교종은 화엄경과 십지론 다 화엄 관련이죠. 평가를 해서 각 선교 양종에서 30명씩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과거와 마찬가지로 식년 즉 3년에 한 번씩 승과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주고 그 외에 중덕, 대덕, 대사, 선종은 선사, 대선사를 이렇게 승진해서 절의 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단계를 두었습니다. 이 경국대전의 도승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법전의 불교의 존재를 각인시킨 중요한 일이었죠. 이 때문에 이후 사림정치가 확립될 때까지 사림들은 이 경국대전에서 성리학 이념에 위배되는 불교 조항을 삭제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제되게 되지만 이 도승조 또 승과와 사사조의 이 경국대전 내용은 적어도 조선 전기 사회에서 불교가 가졌던 그 위상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조의 불교활동 중에서 특기할 것은 바로 강경도감의 활용입니다. 실제로 강경도감은 세조 때 설치해서 성종 때 바로 폐지됩니다. 불과 10년 동안밖에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원래 불교 경전을 간행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었는데 실제로는 사찰을 만든다든가 고친다든가 이런 행사를 주관했던 불교계의 중심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강경도감에서 37종의 불경을 간행하고 또 7종의 우리말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합치면 모두 9종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았고 공덕이 됐던 법화경을 비롯해서 원각경, 영가집 이런 선종 경전들이 많이 간행이 되게 됩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말하고 쓰고 싶은 게 있어도 글자를 익히지 못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훈민정음으로 만든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왕실을 기리는 용벼천가를 푼 것 외에는 이 초기에 언해된 책은 모두가 불전입니다. 사림들이 등장해서 유교 경전을 언해내기 전까지
모든 이 언의 책은 불전이었습니다. 즉 이것만 보더라도 이 조선 전기의 불교가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심 관청이 이제 강경도감이었습니다. 세조 때 활동했던 승려들이 주로 신미학조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조의 신앙에 따라서 이 시기에 낙산사, 상원사 이런 여러 절들의 중창불사가 행해지고 대장경도 여러 차례 인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 초기에는 왕실의 신앙이 주요 불사를 중심으로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상려에서 77제 즉 49제가 정착이 되게 되고 또 명복을 빌고 현세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수륙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천도제, 기우제 또 수명의 장수를 비는 축수법회, 경찬법회 이런 행사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 조선 전기 중반에는 수륙제로 통합이 되게 되지요. 지금은 유리창틀에 갇혀서 오염 때문에 이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탑골공원에 있는 이 원각사 13층 탑입니다. 이 탑에 대해서도 10층 탑이니 13층 탑이니 논란이 많죠. 그런데 열반경에는 부처의 탑은 13층이고 이렇게 고 성취한 법의 결과에 따라서 층이 다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13층 탑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온각사 탑과 이 온각사 비에 명확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3층 탑이라고. 이 비는 김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손은 바로 신미 스님의 아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밝았고 많은 불교 관련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 이 세조가 원각사의 장건을 통해서 이 빛나는 대리석 석탑을 건립하면서 조선에서 불교를 널리 펴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상원사의 신앙이었죠. 이 문수동자상은 안에서 나온 복장에 의해서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가 사위인 정현조와 함께 조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문 아주 빼어난 모습의 문수동자상이죠. 그런데 이런 불사는 세조의 건강과 질병 퇴치를 위해서 사실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신미대사가 오대산 상원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복지인데 마침 저리 퇴락해 있다. 그래서 중창을 권했고 여기에 따랐던 것이죠. 그 중창의 즈음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신미대사의 권선문인데 세조도 권선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상원사 권선문은 지금 보이는 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국한문으로 한글로도 썼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 세조를 비롯해서 당시에 지방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200여 명의 여기에 시주한 명단이 들어있는 그런 자료를 남겼습니다. 한글로 쓴 최초의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우리 가서 볼 수 있는 상원사에 깃든 이 세조 때의 불교 신앙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물들은 상원사 월정사 박물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바로 이 세조의
피곤이 묻은 적삼도 함께 담겨 있어서 정말 이 그 신앙 유래에 따라서 했었던 이 불사를 우리가 오늘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양평의 상원사입니다. 용문산 밑에 세조가 참배를 갔더니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어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운 이 호위하는 군사들과 시용되는데 이 관음이 산 위에 둥실 떠오르는 것을 모두 다 목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라 해서 앞에 넣은 이 그림입니다. 관음 현상기라고 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석보상절입니다. 세조가 돌아가신 어머니 왕비를 위해서 왕명리에서 편찬을 했고, 오른쪽은 바로 우린 청강조 세종이 직접 지은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우린 석보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이 한글을 함께 쓴 아주 중요한 책들이죠. 그런 세조가 돌아가고 나자 광릉에 모셨는데, 사실 세조는 흔히 집권 과정 때문에 부단적인 정치를 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왕릉을 간소화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에 과도한 재정을 쓸 필요가 없다 해서 그동안 써왔던 봉분에 탈을 두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폐지하고 간소화했던 첫 번째 왕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거의 모든 이 왕릉에 그 왕릉을 수호하고 제사를 보조하는 그런 능침사찰을 만들었습니다. 이 광릉의 봉선사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능침사찰들의 경우에는 일반 절과 달리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회랑처럼 행랑을 두어서 이곳에 이 왕릉 제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보관하게 됐던 그런 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지요. 조선 전기에는 고려 때하고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뚜렷한 그런 불교 공예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일한 왕사였던 무학대사의 탑 정도가 고려의 불교 문화를 개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종은 여러 꿀을 주조해서 특히 세조 때 낙산사, 봉선사 이런 종들을 주했습니다. 낙산사 종은 불타고 말았지만 봉선사 종은 그때 모습대로 잘 남아 있어서 이 시기에 불교 문화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상도 이 금강산에서 발견된 이 자그마한 불상, 아마 미터 3존이겠죠. 의 경우는 이 금강산에서 여전히 신앙의 중심이 행해졌던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조선은 성리학, 유학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 말에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유학자 중에 권근이 있습니다. 양촌 권근은 배불론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한 그런 많은 글도 썼습니다. 그것은 이 권근이 고려의 유학자로서 조선에서 계속 활동하는 이런 이력을 보이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이 승려라든가 이런 불교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 한편으로 유학자로서 유학국가인 이 조선의
봉사하는 그런 관료의 한 사람으로서는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는 그런 양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계랑 같은 그런 그 유학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게 고려 말 조선 초에 활동했던 유학자들의 많은 인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적불로는 바로 정도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 많은 토대를 구축했던 정도전은 철저하게 불교를 배척하는 논리를 폈죠. 그것은 아래 보는 것처럼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은 그동안 남송 이후로 유학자들이 주장했던 불교 배척 논리를 종합해서 아주 질서 정연한 논리를 가진 그런 배불론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맨 처음이 불시 윤회지변이라고 해서 윤회론 또 화복 그다음에 인륜 문제 나라를 경영하는데 불교는 문제 있다는 건 문제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이고 집대성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의 불교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아주 일면을 크게 부각시킨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불교를 불교 자체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그 말단 폐해만을 유학자의 시각에서 크게 부각시켜서 그 문제를 지적한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그런 불교 배척론에 대해서 그 왕성했던 불교 활동했던 사람들의 반론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도전 현해가 그렇게 널리 아직 퍼지기 전이었던지 아니면은 정말 이 배척에 대한 반론을 펼 수 없었던지 의문시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무학대사의 제자인 하머기와 대사의 현정론이 그 유일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입니다. 기와대사는 금강경을 많이 강의해 저수를 남기도 했는데 이 유학 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유산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뜻을 현정론에 펼쳐 놓았습니다. 유학자들은 불교가 출가해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국가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즉 불교의 교화에서의 효용을 그건 무시할 수 없다. 또 불교 이론으로 보더라도 불교는 유교와 다른 관점에서 유교 못지않게 사람들의 심성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유교 사회에서 불교가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15세기 말 16세기에 걸쳐서 조선 불교는 소강 상태라고 할까요? 이 정과는 좀 다른 그런 면모를 보입니다. 먼저 성종은 강령동을 폐지하고 도승 즉 승려 출가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유교사의 정착에 필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또 사원창건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도첩이 없는 사람들은 환속시키는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합니다. 도첩 발급 자체를 중단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유능한 인재가 승려가 되어서 불교가 명명을 잃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의향이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 사원을 철폐한다든가 이런 그런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효령대공을 비롯한 그런 많은 왕실의 불교 활동도 동시에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연산군대는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이론적인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불교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인 그런 그렇지만 많은 불교가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산군은 돌아간 성종을 위해서 진구환사 수록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대비의 그 부탁에 따라서 불교의 행사를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원당, 즉 왕실의 복을 비는 그런 사찰 위에 소속된 토지 노비를 몰수하고 이런 정책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대비가 승하고 나서 서울에 남아있던 흥덕사를 폐지하고 이 세조 때 창건했던 온각사를 승려들을 모두 쫓아내고 유락장으로 만들고 해서 도성 안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불교는 도성 밖에서 아직 그러나 선교 양종 체제는 이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또 승과를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않음으로써 이후로 승과가 계속 열리지 않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중종은 바로 살인들이 정치 일선에 등장해서 살인 정치를 굳히는 시기이죠. 따라서 불교에 대한 배척도 상당히 그 도가 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경국대전에 불교조항을 삭제합니다. 성리학에서 운영하는 나라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그에 위배되는 불교 조항을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실의 제사도 불교 제사도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림들이 확실하게 국가의 주도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다음부터는 오히려 불교를 방임하는 듯한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본거지인 사원을 없애야 한다든가 뭐 승려들을 모두 환속시켜야 한다든가 이런 정책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임이라고 부를 만큼의 그런 정책이라고 본다는 거죠. 따라서 사찰은 공식적으로 국가 조정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적인 경제기반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국가의 큰 그런 사업에 승려들을 동원하고 그 승려들에게 호패를 주어서 정식 도첩은 아니지만 역시 국가 체제 안에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는 것도 이 사원 유지한 부분이 됩니다. 명종 때는 전반기에 섭정을 했던 문정왕후의 정책에 따라서 불교가 일시적으로 다시 부흥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문정왕후는 보우를 중용해서 그동안 폐지됐던 승과를 부활하고 또 승려들의 출가, 즉 도첩제도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봉은사와 봉선사의 선교 양종 체제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죠. 이 승과가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행됐던 몇 번의 승과에서 서산사 휴정과 사명사 유정이 급제를 합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불교는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어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 승과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됐던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문정왕후는 또 많은 불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회암사를 중창을 하고
춘천의 청평사를 중창하고 봉은사도 지금의 큰 규모로 이렇게 중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중반에 궁정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양식의 불교 예술품을 남긴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 서산과 사명이 활동하던 이 16세기 후반 선조 영가는 일반적으로 승려들이 여러 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스승에게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전국 곳곳에 많은 그런 승려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각 곳에서 배울 만큼의 그런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에게는 1000명의 제자가 있었고 서산대사의 사제인 부유대사에게는 7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의 후예들이 조선 후기 불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문파 계파를 형성하게 되지요. 이러한 수많은 문도들이 양성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불교가 내면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그런 면모로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종과 중종의 능인 선능과 정능이 우리가 선정능을 합쳐서 부르죠. 이것을 위해서 바로 본래는 이제 견성함이라고 하는 작은 남자에 출발했던 이 봉은사가 만들어집니다. 봉은사는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되지만 일제강점기 때 보는 모습처럼 전형적인 능침사찰의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도갑 세탈문이라든가 해인사의 판당, 즉 대장경을 복원하는 경판당 정도가 15세기의 건축물이고 16세기 중반에는 이 문정왕후에 의해서 중창된 청평사 회전문 정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조선 전기에 활동했던 마지막 승려들이 이 청어 서산대사와 부유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용영관의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부용영관 선대로 벽송, 등계로 이어지고 그 정신은 사실은 태고 나홍으로 이어지는 고려 마르습스 연결이 되고 있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분들의 법계에 대해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 조선 전기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과제하고도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조선 후기에서 다시 짚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계보 사이에 이 점선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 나홍해근의 제자인 무학자처와 함어교화로 이어지는 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들어가서 이 태고 보르광자하는 쪽이 실제 이 법계 주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바로 조선 전기불교가 내면적으로 신앙과 이 교학과 수행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뚜렷한 계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의 단절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두 가지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살펴봤듯이 조선 전기불교가 그냥 선교양경 36개 절로 위축된 데 그치지 않고
왕실을 비롯한 그 신앙이 면면이 이어졌고 또 승려들도 수천 명의 승려들이 존재하면서 많은 책을 간행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해 왔던 그 면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조선 전기의 불교는 비록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또 교단적으로는 위축이 되었지만은 신앙과 오히려 본질적인 불교 수행의 면에서는 면면이 개성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